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107페이지 자, 시트 방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방수. 자, 이 7번 시트 방수 부분이 나오는데, 시트 방수 문제는 15회 때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종합문제의 지문 형태로 언급이 돼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나온 건 15회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조금 언급될 때가 됐습니다. 시트 방수. 보통 시트 방수는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가 있고요.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 두 가지가 대표적인 분류가 됩니다. 그럼 보통 아스팔트 방수를 간편하게 공사하기 위해서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가 먼저 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는 이 보통 옥상에다가 정원 같은 꾸밀 때 나무 이런 뿌리들이 뚫고 들어가는 방근성이 우수한 방수가 바로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입니다. 그래서 옥상 녹화를 하면서 이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트 방수의 특징에 대해서 일단 1번에 무엇입니까? 제품이 공장에서 제품이라니까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가 균일할 수 있는 것이 시트 방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 직접 공사하는 것들은 두께가 어떻게 불균일해집니다. 그런데 이 제품만이 유일하게 무엇이다? 보통 아스팔트 방수나 시멘트 액체 방수나 토막 방수 이런 건 현장에서 칠하거나 바르거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접착제를 발라서 현장에서 딱 부착하니까 두께가 어떻게 가장 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봐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트의 겹침 위험 부분이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 시트 방수의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단점 중에 하나인 것이 이겁니다. 이 접합부하고요. 이 접합 부위가 조금 취약해진다는 거, 접합 부위가 약하다는 거하고, 그리고 어떤 점이 있는가 하면 이 복잡 부위 시공이 좀 어렵습니다. 다양한데 올록볼록한 이런 복잡 부위 시공이 어렵습니다. 시공이 어려운 것이 이 시트 방수의 단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단점적인 측면에 속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인 시트 부착일 때는 어디부터 부착한다? 보강, 오목 모서리 있죠? 볼록 모서리 같은 특수 부분 보강을 먼저 선행을 해주고 덧붙임을 해주고 평면부 시트 부착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보통 이 염화 비닐 수직의 개념이 안 주어지면 기본적으로 먼저 뭐부터 한다? 덧붙임이 먼저 진행을 해주고 평면부 시트 부착이 기본 원칙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온도에 민감하여 사계절 공사에 유리하다. 이것은 틀렸죠. 사계절에 다 할 수 있는 방수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동절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옛날에 한번 부착해봤죠. 테이프 부착했을 때 쇠 같은데 아주 저온 같은데 딱 부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습니까? 떨어집니까? 오늘 한번 심심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캔을 갖다가 어디다 넣어놨다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테이프를 한번 부착해 보십시오. 부착되는지 떨어지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도 어떻게 됩니까? 이 겨울철에 공사하면 바탕이 어떻게 차가운 상태에서 시트를 부착하면 방리 현상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방수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겨울철에 방수 공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겨울철에 공사는 안 하죠. 겨울철에 공사는 안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계절에 공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 복잡 부위 시공이 불리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기본 원칙은 이거라 해서 자, 어디부터 한다? 특수 부분, 이런 모서리 부분에 등에 이 보강 시트 붙이기가 먼저입니다. 보강 시트 붙이기를 먼저 하고 평면부 시트 붙이기가 기본으로 간다는 점 기억하시고 평면부 시트 붙이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본 원칙은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은 이것이 원칙 개념이 됩니다. 예외는 있다고 했습니다. 염화비닐 수직에는 평면부를 먼저 부착 후에 나중에 합니다. 그거는 예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좀 공부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막방수. 자, 토막방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에가 나왔습니다. 8번에 토막방수. 방수 도료를 발라서 방수 효과를 가지는 게 토막방수라 했죠. 자, 토막방수의 기본적인 장점은, 자, 이것이 장점입니다. 장점 개념에 속하는 것은, 자, 이 복잡 부위 시공이 어떻게 용이하다는 거죠. 얘는 복잡 부위 시공이 용이해요. 복잡 부위의 시공이 용이한 방수다. 시공이 용이하다는 측면 기억을 해 두시고, 두 번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하실 거는 복잡 부위 시공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막방수는, 자, 이런 보수공사도 용이합니다. 보수공사가 용이하다는 측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막방수는 노출공법이 가능합니다. 얘는 노출공법이 가능하죠. 가능한 방수가 토막방수적인 측면이 된다는 것을 기본 베이스 잡아 두시고, 그래서 먼저 1번의 프라이머를 먼저 도포하게 됩니다. 프라이머. 그럼 멤브레인 방수들은 전부 다 무엇을 사용한다? 프라이머 다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멤브레인 방수들은 아스팔트 방수든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든 뭐 합성 고분자기 시트 방수든 토막 방수든 다른 재료 덮어 씌워서 방수하는 공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됩니까? 저것이 프라이머를 부착을 해서 먼저 칠해서 접착력을 어떻게 좋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가 접착제로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피놀을 방작해서 어디부터 한다? 우석 치키 올린 불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의미하는 것이 1번은 프라이머 도포를 하라는 거고 프라이머 칠하고, 그 다음에 2번 개념은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칠할 때 어디부터? 이런 모서리 부분 같은 있죠? 치키 올린 부분이죠. 모서리 부분 등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치키 올린 부 이런 부분 되겠죠. 올린 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고 평면부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 7도. 자, 그리고 3번에 보강포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보강포. 그래서 보강포는 바탕의 균열 경감이나 자, 토막의 두께를 일정하게 한다든지 직교를 흘러내림 방지에 목해서 보강포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보강포의 자, 사용 목적적인 측면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3번 지문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4번 보강포 붙이기도 똑같습니다. 어디부터 한다? 특수 부분을 먼저 해주고 평면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보강포 겹침은 정확히 알아두시면 된다. 자, 보강포 겹침하고 자, 이 방수제 겹침하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보강포 겹침 폭은 얼마로 한다? 50mm로 하고 50mm. 그리고 방수제 겹침하고 절대 혼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방수제 이제 겹침은 이거는 100mm입니다.
방수제 겹침은 100mm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강포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베이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측면 봐두시고요. 그래서 요약집은 잠깐 보시면, 자, 이 토막방수적인 측면에서 보실 때 우리가 거기에 다뤄놨습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십시오. 그래서 거기 페이지 82페이지 보면 보강포 붙이기죠. 겹침폭은 50mm가 됩니다. 방수제 겹침은 얼마고? 83페이지죠. 83페이지 보면 그 100mm가 나옵니다. 그래서 셋째 줄 보면 100mm, 겹쳐 바르기, 이어 바르기 폭은마다 100mm가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할 때 우리가 지붕이나 방수공사는 어떻게 아래에서 위로 가는 기본적이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시공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게 바로 자, 저겁니다. 82페이지 보시면 그 방수제의 자, 조합이나 비빔 점도 조절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 1번에 보시면 전동 혼합기 사용할 때 자, 피놀이 생기는 방지, 회전 속도가 느린 거 해야 된다, 빠른 거 해야 된다? 느린 거, 그거 꼭 기억을 좀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 우리가 희석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희석제 사용량이 2번에 나오고 있죠? 희석제 사용량은 그 퍼센트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몇 프로 이내로 해야 된다? 5% 이내, 5% 개념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자, 이제 저온 시공시는 직접 방수 용액을 직접 가열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방수 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바로 뭐다? 용기 외부를 가열해서 온도를 올려주는 간접 가열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걸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2번 공법이 있죠. 공법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지금 현재 3번에서 했죠. 위에 보시면 자, 코팅 공법하고 뭐다? 라이닝 공법 구분 좀 해두시면 됩니다. 단순 도포하면 코팅 공법 다르만, 그래서 이제 이 망상포, 이런 보강포를 대어주고 하는 것을 뭐다? 라이닝 공법입니다. 그럼 라이닝 공법이 무엇입니까? 도막 두께가 더 일정해지고 균열이 잘 안 생긴다. 코팅 공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83페이지 우측 상단 약간 내려와서 11번 에폭시기의 도막방수 나오죠. 에폭시기의 도막방수가 에폭시 수지를 여러 번 발라서 방수 효과를 가지는 걸 에폭시기의 도막방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폭시 도막방수는 일반적으로 저거 된다 했죠. 에폭시 도막방수는 도막 단단하고 내마모성 좋고, 맞죠? 균열 방지 효과, 이런 것은 거기 보시면 그건 도막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이건 장점이다. 방수력 크고 도막 단단, 내약품성, 내마모성 우수한 것이 장점 개념이 되지만 단점이 무엇이 된다 했어요? 여기 신축성이 없어요. 신축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균열 방지 효과는 없어요. 균열 보수 효과는 쓰는데, 그럼 이렇게 균열이 생겼을 때 주입공법에서 균열 보수 개념은 주입공법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터널 같은 데 있죠. 이런 그런 부분에 균열 갔을 때 이거 주입하는 겁니다. 바닥 같은데 주사기 이렇게 꼽아 놓은 거 보시면 간혹가다 콘크리트에 주사기가 꼽혀 있다. 이게 바로 에폭시 수지 주입하는 거예요. 그럼 아주 모세균열 생겼잖아요. 미세한 균열 생겼으면 그 안에다가 보수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안에 있는 철근이 뭐 됩니까? 녹슬 수 있죠. 그래서 주입공법을 쓰는 겁니다. 에폭시 수지 같은 걸 주입해서 쓰는 주입공법, 이런 데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얘를 자 도막방수를 해놓으면 도막이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방지 효과를 가지는 건 아니고요. 균열 생긴 데 떼어 넣는 이죠. 그러면 얘가 원래 에폭시 수지가 접착제 역할도 하거든요. 접착제. 항공기 만들 때 접착제로 사용하거든요. 접착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효과가 하면서 사실 이 누수 보수 개념으로는 사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얘가 균열 방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측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옥상에는 사용을 안 합니다. 옥상에. 그래서 지하에 사용됩니다. 그 햇볕이 비치는 쪽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해버립니다. 그게 다 들떠요. 쉽게 빨리 수명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하 주차장 같은 데 있죠. 이런 바닥 같은 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에폭시 도막 방수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그래서 그 뒤 9번 문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유리섬유나 합성성 망상포를 적층에 도포하는 도막 방수 공법마다 라이닝 공법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실링 공사에 대해서, 자, 여러분이 실링 공사는, 자, 실링 공사는 기본적으로 뭐가 실링 공사라 했습니까? 자, 이거죠. 조인트, 줄눈을 주는 거라 했죠. 자, 최근에 건축물을 외벽을 뭐 합니까? 조립을 많이 합니까? 공장 생산품을 이용해서 조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료와 재료 사이마다 조인트, 줄눈이 생기는데 그 줄눈을 방수 처리 공사하는 걸 무슨 공사? 실링 공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란트하고의 차이점이 그렇겠죠. 실란트는 틈새를 갖다 뭐다? 떼어주는 거죠. 메워주는 작업하는 게 실란트 작업이고요. 실링 공사, 의도적으로 줄눈을 두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줄눈을 줘서 그걸 방수 처리한 것을 실링 공사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링 공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두실 때, 이종 실링제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피해 주셔야 됩니다. 이종 실링제는 원칙적으로 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사 지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백업제하고 본드 브레이커. 자, 우리 백업제하고 본드 브레이커 역할은 자, 설명 적었었죠. 자, 백업제는 줄눈 깊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뭐다? 충전해서 이제 접착신 제로죠. 이것이 백업제 개념이었고, 본드 브레이커는 어디?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 제로라 했겠죠. 그래서 그게 본드 브레이커입니다. 그래서 본드 브레이커하고 마스킹 테이프하고 헷갈리지 말았겠죠. 시공시 주변의 더러워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붙이는 테이프는 뭐다? 마스킹 테이프고,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가 뭐다? 본드 브레이커입니다. 테이프를 두 가지를 쓰는데 본드 브레이커하고 마스킹 테이프를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성분형 실링제의 비빔은 기계 비빔으로 하셔야 돼. 그래서 기계 비빔으로 우리가 해주는데 주의할 것은 손으로 비비면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 비빔을 기본으로 잡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링제 우리가 이제 이 줄눈 처리할 때 저거 기억하라 계세요. 워킹 조인트하고 뭐다? 논 워킹 조인트 있죠? 모르면 글자 숫자로 기억하라겠죠. 워킹 조인트 몇면 접착? 자, 그래서 요약지 85페이지 보시면 85페이지는 줄눈의 구조 개념이 나옵니다. 줄눈의 구조에서 2번에 줄눈 바닥의 상태해가 나오죠. 워킹 조인트는 접착시키지 않는 줄눈 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몇면 접착? 이면 접착이라고 했죠. 워킹 조인트 몇면 접착? 이면 접착으로 간다 했어요. 그런데 니은의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는 몇면 접착? 3면 접착이라고 했죠. 논워킹. 그래서 워킹은 움직임을 부여하는 줄눈이고 약간의 움직임을 부여하는 거고, 논워킹은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조금 있어야지. 그래서 이거는 3면 접착이다. 모르면 글씨 숫자로 하락해서 워킹이야, 논워킹이야. 그래서 구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 두실 것이 거기에 85페이지 시공관리적인 측면에서
시공을 안 해야 될 때 기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강우, 강설 뭐 이런 건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그리고 2번 기온이 현재 낮은 것은 몇 도씨? 5도씨 이하일 때고 높을 때가 몇 도씨? 30도씨가 됩니다. 그런데 구성 부재 표면 온도하고 일반 상온 온도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85페이지? 상단 2번. 자, 그래서 기억하시고 구성 부재 표면 온도하고 일반 온도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일반 온도는 몇 도씨? 30도씨 이상이고. 자, 그 다음에 지문정도 아마 쓸 거예요. 옛날에 이거 가지고 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아마 지문정도 아마 쓸 겁니다. 실링공사 나오게 되면. 그래서 지금까지 실링공사는요, 한 문제를 갖다가 이 종합적으로 낸 경우는 없었거든. 그럼 앞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요 시공관리적인 측면 요거만 딱 요렇게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측면,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두시고, 그래서 아까 줄눈 구조도 한번 공부해 놓으세요. 아, 참 재미있거든. 이면 접착, 삼면 접착. 딱 내기 스타일이 참 좋은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밑에가 접착시키는 거죠. 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해를 잘 하시네, 확실히. 그겁니다. 밑에, 그러면 위에는 표면은 내둬야 되니까 딱 기준 잡으면 되죠. 그럼 본드 브레이크 딱 부착한다는 것은, 테이프를 바르고 한다는 것은 이면 접착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본드 브레이크를 하면. 그래서 이제 차이점이 그죠. 이제 나중에 공사를 대비하면 이면 접착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보수 공사 이런 거 자주 해야 되겠다. 이거 분명히 오래 안 갈 것이고, 그럼 쉽게 떼낼 수 있죠. 테이프 부착해 놓으면. 그럼 이면 접착이 있고 삼면 접착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아주 좋은 스타일의 문제예요. 네, 교수들이 사유서 쓰기도 참 편하고,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나오면 잘 봐둬야 돼. 제가 안 하다가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때때만 해야 돼. 한 해 전부터 하는 게 기본 원래 좋습니다. 너무 미리부터 죽치고 있으니까 힘들어 죽겠어. 강의하기도 힘들고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전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미리 너무 많이 하니까 학생들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시험 될 때 되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 해 놓으십시오. 이면 접착. 그리고 거기 습도는 몇 퍼센트 기준 잡는다? 85%입니다. 옛날 이제 이 습도 가지고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물은 게 아니라 과거에 이걸 공사하느냐 안 하느냐를 테스트를 했던 문제를 물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을 묻는 거. 과거에는 그럼 85% 이상이니까 습도가 최소한 몇 프로 돼야지 공사를 중지해야 된다? 85% 아닙니까? 그럼 80 몇 프로 이렇겠네. 82%, 80% 이렇게 시험을 냈던 겁니다. 찾는 형태. 그러면 앞으로 기준을 물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용어는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86페이지 마스킹 테이프하고 백업제 본드 브레이크 있죠? 용어 개념상은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 옥상 방수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번에 아스팔트 방수 공사는 구조체 공사가 완료된 가능한 빨리 실시하는 것이 좋다. 자, 이제 방수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건조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무슨 상태? 수분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건조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은 함수율이 몇 프로가 돼야 된다? 10% 이하가 돼야 돼. 함수율 10% 이하가 돼야 돼요. 건조 상태. 그럼 대부분 방수는 여기에 속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수분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은 함수율 30% 이하가 됩니다.
함수율 30%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무슨 방수 계열이다? 시멘트 계열 방수들. 그러면 시멘트 액체 방수라든지 시멘트 액체 방수나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 모르타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함수율이 서뷴 상태에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무슨 방수? 건조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건조 상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실링 방수하고 시트 방수, 복합 방수를 하더라도 건조 상태에서 해야 돼. 다른 건 무슨 상태? 건조 상태여야 됩니다. 그럼 1번은 OX? O입니까? X입니까? X죠. 아스팔트 방수잖아요. 아스팔트 방수 바탕이 건조 상태여야 돼요. 빨리 공사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건조시켜서 방수 공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방수층에 비해서 옥상방의 아스팔트 위험한 점마다 높은 것을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옥상 방수는 지하 방수하고 비교해서 연하점도 높아야 되겠지만 침입도도 어떻게 커야 되죠. 연하점도 높은 거 써야 되지만 침입도도 큰 걸 써야 돼요. 큰 거. 침입도도 큰 걸 써주는 것이 돼야 됩니다. 항상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 흘린 경사는 약 200분의 1 정도 배수를 향해서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옥상 난간벽 온도 변화에 대한 방수 신축선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간벽을 뭐라고 했습니까? 파라펫이라고 합니다. 난간벽을 무슨 파라펫 이렇게 칭합니다. 난간벽 파라펫. 그래서 난간벽 파라펫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얘가 그래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일체식 구조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로 일체식 구조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슬래브는 철근 콘크리트인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는데 얘는 철근 콘크리트인데 만약에 저것이 됐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에 이제 난간벽은 벽돌조였다 이렇게 난간벽 파라펫이 벽돌조였습니다. 난간벽이 이 조적조로 했다는 게 이 벽돌조로 공사하면 이 조적조로 공사하면요 이 얘하고 뭐가 틀립니까? 신축 팽창이 틀리죠. 그럼 여기에 뭐가 가는가 하면 균열이 가요. 여기 딱 균열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게. 그래서 이걸 뭘로 처리한다? 철근 콘크리트로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럼 철근 콘크리트로 하게 되면 방수를 해도 균열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체식 구조로 철근 콘크리트조로 처리해 주는 것이 기본된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세요. 그 다음에 5번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옥상 방수에 사용에 부적합합니다.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이미 반액체 상태라 했죠. 상온에서. 그래서 일반 방수 공사에 사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품 만드는 데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 지하 방수에서 바깥 방수법 외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내가 방수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안방수, 바깥방수. 그러면 안방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리하실 거 안방수 개념이 바로 이거죠. 안방수는 구조체에 지하 구조체가 있으면 안에 방수가 뭐다? 안방수고 바깥 방수는 구조체 바깥쪽에 방수 공사를 하는 거라겠죠. 그럼 구조체가 있을 때 이 외측이 하느냐 내측의 방수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안방수, 바깥방수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깥방수를 외방수라고도 하고 또는 밖방수라고도 칭합니다. 밖방수 이렇게 칭합니다.
구조체 외측의 방수층을 시공하는 거라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 먼저 바깥 방수는 우리가 알아두실 때 제일 먼저 뭘 공사하라 했어요? 첫 번째로 방수 바탕 조성이 필요하다겠죠. 그래서 이제 잡석 다짐을 하고 그 위에 밑창 콘크리트 지정을 한다겠죠. 밑창 콘크리트 지정을 타설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다? 방수 바탕이라겠죠. 밑창 콘크리트 지정을 우리가 타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수 바탕이 된다 해서 방수 바탕 조성이 선행을 해야 돼요. 바닥 방수 바탕 조성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공사를 한다? 방수 공사를 한다 했습니다. 바닥 방수층 시공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 바닥 방수층 시공을 들어갑니다. 바닥 방수층 시공을 들어가고 방수층 시공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 구조체 공사 들어간다 했죠. 바닥 구조체를 이중 바닥 구조체로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수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바닥 구조체 본공사 진행을 해준다. 구체 시공, 이것이 본공사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알아두실 점이 이거면 시공이 까다롭다 했습니다. 그리고 방수층 시공이 본공사, 바닥 구조체 선행해서 먼저 진행해야 돼. 이게 선행하는 거죠. 먼저 뭐부터 선행해야 된다? 바닥 방수 바탕 조성을 하고 방수층 시공, 본공사 이렇게 선행해야 됩니다. 그럼 이 본공사인 구조체가 눌러주기 때문에 보호 누름은 안 해도 무방한 겁니다. 별도로 보호 누름을 꼭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바닥의 경우 뭐 벽은 해주면 좋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 시설비는 싸다 비싸다? 비싸고 특히 이게 보수공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체 있는 상태에서 방수공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수공사가 어려운 거고 비용은 많이 든다 적게 든다? 많이 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 베이스로 해놔야 돼요. 바닥은. 벽은 잘 몰라도 되지만 바닥은 정확히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순서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에 자, 12번에 1번 지하 바닥 설레범위 외벽 바깥면에 방수층을 두어서 지하 구조물의 자, 전체를 겉에서 감싸는 것이 바로 이 외방수 바깥방수의 개념이 됩니다. 안방수에 비해 건물의 사용 중의 보수가 용이하다 해서 OX, X입니다. 그래서 안방수가 사용 중에 보수가 가능하지만 보수는 용이하지만 이 바깥방수는 보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방수에 비해서 수압이 높은 곳에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수압이 크거나 대규모 건축물의 지하 방수는 다 이걸로 가요. 그리고 이 바깥 방수는 영구 방수로 가는 거예요. 보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영구 방수 형태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죠. 옥상은 보수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하실은 거의 보수 공사가 안 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물에서는. 지하 한다는 것은 야매로 했거나 안방수 했다는 거예요. 바깥 방수는 거의 영구 방수 형태로 갑니다. 그 영구 방수 형태가 돼야 돼요. 건물이 있죠? 정치 기간 동안에 보수를 안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 잘해야 된다, 잘 못해야 된다? 잘해야 돼요. 방수 공사는. 야매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절대 공사비 막 깔끔하면요 자기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죠. 부실화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부실공사가 많이 이루어졌던 게 뭐 때문에 부실공사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공사 따가 자기 직접 공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하층 주고 또 하층에 또 재하층 주고 거기서 또 도급도 가고 막 이래요. 예. 자기 몇 프로 따라 띠먹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몇 프로씩 띄우고 계속 내려가 봐요. 100원짜리 공사가 얼마짜리 공사가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방수청 보호를 위해서 벽돌 등에 방수청 보호 벽돌 설치하는 거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특히, 이 경우이죠. 여기는 이걸 해주면 조금 좋습니다. 벽 부분이죠. 벽은 공사할 때 구조체부터 먼저 공사를 들어갑니다. 벽은 구조체 공사를 하고 이중벽 형태로 공사를 처리를 해준다 했죠. 이중벽으로 공사를 해줘요. 그리고 이걸 하고 나서 벽 구조체 시공을 하게 됩니다. 벽 구조체 시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옆에다가 벽 방수청 공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벽 방수청 시공을 들어가요. 벽 방수청 시공 들어가고 이제 여기 그냥 대메우기를 하면요, 이 방수청이 파손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호 누름벽돌을 이렇게 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보호 누름벽돌 공사를 해주면 여기는 해주면 좋습니다. 이 보호 누름벽은 보호 누름벽 시공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그 다음에 5번에 바닥방수는 구조체 공사 전에 실시하고 벽방수는 구조체 공사 후에 실시하는 게 기본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의 개념상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 그러면 시설비는 싸다 비싸진다? 비싸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시면 자, 지하실 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 나옵니다. 자, 안방수는 시공이 용이하고 적당할 때 시공할 수 있죠. 방수 시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방수 시기에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번은 안방수는 누름벽이 필요하므로 실의 유효 면적이 줄어듭니다. 안방수는 무조건 누름청 공사를 해야 돼요. 아니면 방수청이 들떠요. 얘는 왜 그런가 하면 구조체가 눌러주고 있기 때문이죠. 얘가 들뜰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3번에 바깥 방수는 바탕 건조가 용이하고 강력한 방수청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깥 방수는 수리가 용이하다 해서 OX, X입니다. 수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5번에 지하 방수는 온도 변화에 대한 영향이 적음으로 반영구적으로 거의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별로 안 좋아요. 바깥 방수로 형태하면요, 이중 슬래브 구조하고 이중벽 구조로 이렇게 처리해 주면요, 지하층도 안 습합니다. 그런데 지하층에 갔는데 벽에 곰팡이 비고 습하고 그러죠. 그럼 거의 대부분이 뭐다 보시면 되는가? 저거라고 보시면 돼요. 안방수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빌라 같은 데 이런 데 있죠. 빌라나 이런 단독주택 가면 보통 지하층인데 반지하 이렇게 해놨죠. 반지하는 옛날 어디서 만든 말인가 하면 복도방에서 만들었어요. 지금은 중개업 사무소라고 하고 옛날은 복도방이었죠. 에이, 옛날엔 자격증 없이 했다 해서 그때는 복도방이었죠. 그때 중개업 사무소 안 했죠. 옛날은 복동방 간다 했죠. 맞아요? 그때 자격이 없는 분들이 했었잖아요. 그 옛날에는 안경 쓰신 분들이 많이 했었죠. 할아버지 가자 하고 보러 가자 했죠. 예, 같이 가고 그랬었죠. 그래서 일회시험 때 자격증 주려고 엄청 노력했잖아요. 그때는. 그때는 떨어진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었어요. 떨어진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었어요. 붙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붙은 사람이 적죠.
그때는 떨어진 사람이 적었어요. 떨어진 사람이 몇십 프로 조금밖에 안 됐고 나머지 다 붙었습니다. 한꺼번에 확 줬어요. 유일하게. 근데 주택가이사 자격증은 초반부터 어려웠었어요. 1회 때는. 1회 때 합격 별로 안 나왔어요. 합격률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5회 때였었습니다. 상대평가 하면서. 의외로 상대평가 때 합격률이 최고 나왔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보면, 절대평가에서 많이 나올 거죠? 상대평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가장 퍼센트가 많이 나온 게, 합격자가 많이 나왔던 게 5회 때 상대평가 있을 때입니다. 밑에 자르려니까 너무 적고, 점수가. 왜냐하면, 이 문제가 많아야지 점수 분포도가 다양하죠. 문제가 적어버리면 점수 분포도가 없다니까. 문제수가 옛날에 적었거든요. 지금 40문제가 됐기 때문에 점수 분포도가 다양하지만 문제수가 적어버리면 점수 분포도가 별로 없다니까요. 그게 단점입니다. 문제수가 너무 작으면. 자,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 방수구조에 대한 종합 문제입니다. 자, 안방수는 시공은 용이하나 수압에 대해서 불리하죠. 그리고 이중벽이나 드라이리어는 뭐다? 간접방수죠. 방수상, 방섭상, 간접방수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방수층을 구성할 때 깨끗이 청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바탕 처리는. 그리고 4번 바깥방수법은 수압에 대해서 유리하나 공사 후 보수공사가 어떻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5번 아스팔트 방수는 비가 다소 내린 날에 방수한다. OX, X. 방수는 비 오는 날 뭐든지 공사는 중단해야 되죠. 그런데 현장에서 옛날에 저겁니다. 콘크리트 탓을 하는데 현장 직원한테 어떤 TV에서 물었습니다. 콘크리트 탓을 하니까 비 오는데 공사하면 좋습니까? 물으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었으니까 좋다 하겠죠? 특히 습한 날 공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가 잘 안 굳으니까 어떻게? 응결 경우가 느려지죠. 우리가 앞에서 철근 콘크리트 배웠죠? 다 습도하고 온도하고 반비례 관계라 했겠죠? 다 습한 날 하니까 공사가 쉬운 겁니다. 자, 공사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땡땡 특히 저거 됩니다. 햇볕 비치가 더워 죽겠는 날하고 약간 비 오는 날하고 약간 오면 공사하는 사람 편하죠. 그분들한테 물으니까 좋다 하대. 매우 좋습니다. 이러죠. 안 그래도 태양빛 쫙쫙 비추는데 공사하려고 해봐요. 힘들거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방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왔습니다. 블루나 아스팔트는 옥상 방수에 이용된다 하면 맞죠? 블루나 아스팔트가 연화점이 높다 했죠. 방고체로 만들어진 아스팔트가 무슨 아스팔트? 블루나 아스팔트였습니다. 그리고 연화점이 높은 게 특징이죠. 그리고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밑바탕에 접착용 아스팔트와 접착을 좋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접착 재료가 뭐다? 아스팔트 프라이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스팔트 방수의 모서리나 구성 바탕체는 모두 직각이 돼 꺾어서 밀착시킨다 해서 OX, X입니다. 자, 우리가 오목 모서리하고 뭐가 있었습니까? 볼록 모서리 부분이 있죠. 볼록 모서리하고 두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목 모서리는 뭘로 한다? 아스팔트는 삼각형, 얘만 삼각형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가급없이 완만한 면처리, 가급없이 완만한 면처리 한다 했죠. 면처리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거 아스팔트 방수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 방수의 차이점은 이거죠. 볼록 모서리는 어디서나 동일하다. 볼록 모서리는 전부 다 뭐다? 가급없이 완만한 면처리 하면 되는데, 자, 오목 모서리가 달라진다 했죠. 기타 방수, 시트 방수든 시멘트 액체 방수든 토막 방수든 오목 모서리는 전부 다 뭘로 간다? 직각으로 간다. 얘만 뭐다? 삼각형.
왜 삼각형으로 간다고 했습니까? 아스팔트 방수법이 무엇입니까? 얘가 다층 방수예요. 다층 방수야. 8층, 10층 이렇게까지 다층 방수법이다 보니까 여러 층이라서 직가로 하면 힘들어 공사가. 아니면 펠탄 루핑이 끊길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모르면 이제 바지를 밑에 하의를 갖다가 몇 개를 입어보라. 10개 입어보세요. 얇은 거 있든 두꺼운 거 있든 한 10개를 입어봐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는 뭘로 간다? 삼각형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오목모서리 전부 다 뭘로 간다? 직각으로 갑니다. 그리고 16번 문제 보시면 합성 고분작의 시트 방수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합성 고분작의 시트 방수가 어디에 사용한다? 옥상 녹화 방수에 적합도가 있다 했죠? 옥상을 정원화 하는데 녹화 방수에 적합한 방수가 합성 고분작의 시트 방수 개념이 돼요. 그러면 이 방수가 뭐가 우수하다? 방근성이 우수하다 했죠? 뿌리 근자인데 뿌리가 뚫고 드는 방근성이 우수한 방수가 바로 합성 고분작의 시트 방수가 됩니다. 그러면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에 비해서 뭐다? 자, 이 굉장히 얇아요. 이 얇으면서도 방수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시트 방수의 특징들이 다 신축성이 좋다는 거예요. 신축성. 그 뭐 구조체가 균열을 가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점은 뭐다? 특수부분 공사가 좀 어렵다는 거죠. 올록볼록한 데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잘하고 복잡 부위 공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트 방수 계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번에 보시면 합성 고무계 전면 접착 공법에서 시트 붙이기 전 체크하십시오. 시트 붙이기 전입니다. 그래서 평면부 시트, 일반부 시트니까 평면부죠. 시트 붙이기 전에 오목모서리 뭐다? 보강 덧붙임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 전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보강을 하고 일반부 바로 평면부 시트 부착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합성 수직에는 항상 주의하라겠죠. 합성 수직에는 일반부 평모 시트 붙임마다 후입니다. 후. 항상 보셔야 돼. 후 체크하고 후에 무엇을 해야 된다? 오목 볼록 모서리 성형 고정물을 붙이는 건 나중에 보강이 나중에 이루어져라 이 뜻입니다. 보강이.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합성 고무계 전면 합성 수직 전면 접착 공법이다. AC 패널 이런 경우는 접착제 바르기 전에 저런 테이프를 매일 붙여 놓으라 이게 접착제 붙이기 전에. 그리고 4번 합성 고무계 전면 접착 공법에서 시트 사용할 경우 ALC 패널이든 우리가 이런 오목 모서리 부분 같은 게 있을 때는 일반부 시트 붙이기 전에 120 비강 고무계 시트 붙임 해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신 시트 접합부는 원칙적으로 물매 위쪽 시트가 아래쪽 시트 아래에 오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된다? 위로 가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 개념이에요. 경사 부분이 있을 때 방수를 할 때 이 개념이 되죠. 이렇게 공사를 해나가면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 물매 위쪽 시트가 아래쪽 시트 위로 가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 물이 어떻게 흘러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수, 이제 시트의 겹침은 우리가 약간 달라진다 했죠? 종류마다 차이는 있다라고 했습니다. 종류마다. 그래서 이제 시트의 겹침은 여러분들이 저 부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트의 겹침은, 요약집은 저기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84페이지 보시면 8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8번에 보시면 나오죠. 8번에
시트 상의 겹합폭은 종행 가항 고무게는 100mm고 종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로 세로 있죠? 가로 세로 다 자 동일하다. 가로 겹침이나 세로 겹침이나 100mm고 비가항 고무게는 뭐다? 70mm고 염화 비닐 수지개는 40mm가 된다. 그래서 얘는 종류에 따라서 뭐가 틀려진다? 겹침폭이 틀려진다. 그리고 얘는 잘 모르면 기본 겹침은 얼마로 가르쳤어요? 방수의 겹침은 기본 뭐다? 100mm가 기본이에요. 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스팔트 펠트는 루핑 묻히기도 기본이 100mm였겠죠? 근데 보통 지붕공사하고 방수공사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기본이라겠죠? 그럼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아래로 경사를 붙여왔을 때 그때 몇 mm? 150mm 겹쳐주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그 측면 우리가 정리해 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잠깐 휴식하고 거기 이제 미장공사, 미장 및 타일 공사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